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책, 4.15 총선의 선택을 올바로 이끄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대화 나눠보는 날입니다. 사실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동네 서점, 인터넷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신의 한수의 전영기 칼럼은요, 유튜브 채널 전영기 방송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중계가 됩니다. 전영기 방송도 많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제 전영기 칼럼은요, 신의 한수 그리고 전영기 방송에서 그냥 아예 편성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까지 네. 그 유튜브를 저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예. 그 제가 학위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그동안 박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도 됐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 유튜브 방송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예. 오늘을 기점으로 정식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영기 방송 검색하셔가지고요, 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통합당이 선대위원장으로 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어찌됐든 추대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신의 한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한수로 네. 진정한 그 신의 그 결과로 이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돌파구 없이 국민의 분노를 통해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이것이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던,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대단히 그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권이 재신임 받아서 지금까지의 그 경제 파탄, 안보 파탄, 그 다음에 자유의 파괴, 민주주의의 파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내줘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황교안 대표의 통합당이라는 그 야당이, 제1야당이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 돌파구를 김종인이 찾아줬다. 예. 김종인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면요, 이분이 물론 논란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야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어요. 네. 이분은 나라의 중도적 통합을 향해서 나가는 분입니다. 예. 예. 알다시피 우리가 2012년에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이 있던 해에 박근혜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갖고 있었던 것이 약한 부분이 일종의 그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분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경제민주화를 던져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는 새누리당입니까? 그 네. 당을 끌고 갔죠. 예. 그래서 중도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뭐 도저히 자기가 선거의 승리가 무망하니까 백지 수표를 던져주다시피, 그렇죠. 백지 수표. 예. 던져줬죠. 모든 걸 맡겼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예.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걸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극단적 이념주의자들, 네. 운동권 패권주의자들. 예. 1번 이해찬, 아, 2번 정청래, 정청래. 예. 3번 정봉주. 예. 정봉주라는 사람 지금 또다시 저쪽 당에 가가지고 무슨 조국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상한 괴뢰정당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열린민주당, 손혜원당이라고 불리죠.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닫힌 폐쇄당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제1위성정당 하는 그 개싸움당. 예.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모체가 돼서 만든 당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모체가 된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품위를 떨어뜨린 그 세력들인데 이 모두들이 기본 세력이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이 사람을 2016년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공천에서 탈락시켰어요. 날려버린 거죠. 그때 사람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원했어요. 네. 민주당이 다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을 싫어한 게 아니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좋은 일을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체의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통 극단적인 주사파 정권이나 네. 그 패권주의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양극단을 쳐내면 예. 양극단을 쳐내면 합리적인 민주당, 개혁적인 뭐 한국당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선진적인 민주국가가 완성되는 단계였죠. 그렇죠. 그거를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쳤던 겁니다. 아. 저는 그때 그 운동권 패권주의자들 네. 그리고 종북적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고 이해찬 대표를 쳐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해찬의 민주당 대 김종인의 통합당 예. 그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붙는 건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또 하나의 두 번째 워딩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그 인상을 남긴 게 뭐냐면 김정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예. 그때 한 말이 이거거든요. 어이 김정은아, 정은아 이렇게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냐? 아. 이 말을 했거든요. 예. 김종인이 김정은한테 그렇죠. 얘기했구나. 김종인 대표가 김정은에게 한 얘기죠. 북한 괴멸론을 얘기했습니다. 예. 핵 가진 북한 괴멸할 것이다. 이야. 이게 바로 김종인의 담대함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이 갖는 그 중도적 가치 그리고 과유불급하는 가치 네. 이쪽도 저쪽도 지나치지 않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이 나라의 가치를 끌고 가겠다는 그 정신이 바로 김종인의 정신이고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그 운동권 무지막지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경제를 모르는 운동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네. 그리고 북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렇죠. 핵 가진 북한은 괴멸할 것이다. 예. 문재인의 집권 여당이나 옛날에 노무현의 당 네. 그때 그리고 최초에 출발한 김대중 대통령의 당 이것으로 이어지는 그 당의 역사 속에서 성역처럼 되어 있는 금기시 되어 있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정면 비판을 했던 것이죠. 아. 북한의 성역을 건드린 거죠. 확 그 공격하는 그 대담함.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인가 예. 이분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논쟁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 맴돌던 이 제1야당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의 실정을 심판하게 하는 중심을 다시 되찾았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여론조사 이렇게 탁 열어보면요.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가 과반이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 괜찮을까요? 그거는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대로 존중할 바가 있겠죠. 예. 저는 대선 여론조사는 믿지만 예. 총선 여론조사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 뭐 그들의 논리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총선 여론조사가 맞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2016년에도 모두가 기억에 예. 새롭게 갖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날 뭐 새누리당입니까? 네. 180석까지 봤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압승으로 나왔죠. 예. 120석 나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무슨 집권당이 갑자기 제2당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이죠. 2012년도 마찬가지고 20개 이상의 선거구가 다 뒤집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여론조사 뒤집어진다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그건 왜 그렇게 틀리느냐 하면 아직 민심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아.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더군요. 그분은 내 경험상 예. 선거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많이 해봤죠. 예. 선거 승리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평론하는 사람이랑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 민심은 투표 2주 전에 비로소 느낌이 온다. 투표 2주 전이요? 2주 전. 그러니까 4월 15일이니까 예. 4월 2일쯤. 와. 4월 2일이나 돼서야 누가 이긴지가 느낌이 오지. 그전에는 다 헛거다. 그러니까 진짜 선거가 코앞에 와야지 민심이 형성된다는 거네요?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에 따르면 무당파 중도층을 40%로 보더군요. 예. 자, 실제 맞습니다. 무당파 중도 선택하지 않은 민심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회사죠. 뭐 기관이라고 하면 회사입니다. 자기 발주처의 돈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문항도 바뀌고 뭐 이런 게 요새 여론조사의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예. 이 회사들이 그것들을 싹 빼고 그 양쪽 지지자가 분명한 것들만 그 추출하기 쉽게. 왜냐하면 그걸 공정하게 다 추출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싸게 그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생기는 거죠. 네. 저는 그 편향성,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왕창 용역을 받아갖고 그 이상한 그 선거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그 1번, 2번, 3번, 4번. 제가 주요한 여론조사 이름을 다 댈 수 있는데 예. 그들 심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갖춰야 될 도덕과 과학적 방법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는 그 기법의 그 편향성과 함께 자기들은 뭐 다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조사가 서서히 민심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40%에 이르는 그 중도층이 이제 점점 그 한쪽을 선택하게 되는 시점이 한 4월 1일, 2일쯤. 그때가 이제 좀 단단하게 그 윤곽이 잡힐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이미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예. 없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론조사 기관 회사들이 네. 추출이 쉬운 샘플들을 그렇죠. 의존해서 계속 그 샘플 가지고 계속 조사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패턴에 따라서 예. 아니면 어떤 그 관습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 관행에 따라서 대답하는 이 스테레오타입적인 예. 답변을 계속하는 그것에 익숙해진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핵심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표를 딱 까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얻는 그 표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뜬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의 행동을 보면 이제 서서히 중도층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예.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이, 지역구 후보들이 종부세를 한번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시작했다는 걸 보고선 이자들이 진짜로 선거 국면에서 중도 공략이 시작됐구나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는 자아도취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서 갖는 그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예. 자아도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지지를 받아놓고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예. 자기식의 그 항아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습관들인데 그들은 일단 자기 지지층은 뭉쳤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의 당심을 모으는 데는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선거는 당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민심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무당층 그리고 여야의 각각의 예. 그 마음들. 그래서 어쨌든 좋다고 그렇게 예. 갑시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집토끼를 잡았으니까 네.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도층을 공격하는데 저는 과연 그들의 지지층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지지층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으로 나가는 순간 민심의 큰 바다에 나가는 순간 그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뭐 그동안의 숱한 실정은 둘째 치고라도 홍 부장님 예. 오늘 그 소식 들었죠? 어떤 소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인가 예.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그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가갖고 그렇죠. 그 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망신이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본성을 가슴속 깊이 슬픔으로 예. 간직한 백발 노인의 비수 같은 그렇죠. 질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것은 2010년에 있었던 3월 달에 천안함 그 폭침 사건, 예. 북한에 의한 폭침 사건, 그리고 10월 달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2002년에 있었던 그 연평 해전, 예. 이 세 번의 그 북한의 NLL을 도발한 그 북한의 무도한 공격에 의해서 무려 생때 같은 우리 장병들, 20, 30대 장병들 60명 가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들을 5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날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예요. 2015년인가 만들어졌다던요. 이 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로봇 경진대회인가를 갖고, 참. 재작년에는 무슨 해외 순방인가 갖고. 문재인 대통령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예. 왜 서해
수호의 날 같은 행사 한 번도 안 가시는지. 자, 그래서 오늘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왜 갔는가? 그게 바로 중도를 겨냥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어영 언론 비슷한 거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지지층 다 묶어놓고 이상한 여론조사 회사 묶어놔가지고 여론지지층 올랐다고 주장하고, 이래서 더구나 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재인 조국당을 아주 똘똘 재편성 시켜놓고 이러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모양이시죠? 그런가 봐요.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갔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제 대통령다운 모습을 한번 보이러 가자 했고 오늘 갔다는 거죠. 예. 갔더니 30대 자기 아들을 저 차가운 바닷물에 떠나보낸 네. 그 백발에 80 가까이 된 할머니께서 소복을 하얗게 입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헌화하려는 동에 사분사분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을 사진에 찍혔더군요. 대통령님, 누구 소행입니까? 아, 내 아들 누가 죽였습니까? 야,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물었던 겁니다. 아, 그랬더니 대통령 또 하는 말씀. 근데 무지하게 당황했던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참. 누가 죽였냐고 물어봤는데 정부 입장을 누구 얘기해요? 소행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북한이 그랬습니다. 예. 이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아니 그거 말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대통령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아, 그래도 또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버트도 아니고. 대통령님, 정부 입장이 뭡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뭐죠? 제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문제가 터졌죠. 예. 그래서 어뢰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예. 그 밑에 한 1m 가까운 어뢰 탄이 발견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명백하게 증명이 됐고, 그랬던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야당 대표 시절에도 2015년인가 예. 그때 보궐선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도 안 했어. 뭐 정부 발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 뒤에 이 정부 들어와서요 한마디도 천안함이 북한 폭침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참.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영철이죠 아마? 네. 2018년이죠. 김영철이가 서울에 올 때 제가 아주 저 스스로도 절규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영철 똑바로 보고 가라. 당신이 주도해갖고 천안함 46명을 죽인 이 땅의 민심이 얼마나 김영철 너와 김정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불붙듯이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들의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그 규탄하는지를 똑바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8년 제 칼럼에서 김영철 똑바로 보고 가라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책에 네. 나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온 국민이 알고 온 나라가 다 증명된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백발이 성상한 할머니께서 30대 생떼같이 죽은 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누구 소행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부 입장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이제 선거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를 잡으러 갔다가 예.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천안함 소행이 누구인지 뼈까지 맺힌 그 뜨거운 한을 풀어줄 그 대한민국 보편적인 할 어머니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돌아섰던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중도를 잡으러 갔다 예. 오히려 민망하게 된 케이스이므로 저는 이 정권이 자기들 지지층이 똘똘 뭉쳤다고 하는데 그거 좀 회의스럽고요. 예.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어. 설사 중도를 향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민주주의 파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제에 큰 그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지적이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총선의 판세가 갈릴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분이 매우 명쾌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1대1 선거가 될 것이다. 구도가 내용인 즉슨 그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워딩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용인 즉슨 1+4니 4+1이니 지저분한 누더기 같은 그 불법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이 누더기 선거법. 네. 거기 손학규도 무슨 비례대표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했다가 지금 민생당에서 2번 했다가 14번으로 또 밀렸습니다. 그게 뭐야? 이 대한민국 선거법이 무슨 저 거짓 깡통법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김종인 대표는 1대1 구도가 될 걸로 본다는 게 예. 이 법을 주도했던, 법 같지도 않은 법 주도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예. 알고 보니까 이익당이야. 정의당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심상정, 손학규. 예. 이 법을 목매갖고 지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 쓰레기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누더기 같은 선거법을 만들어낸 그 군소정당들. 예. 그저 독재 비슷한 당에 빌붙어가지고 한석을 얻어먹겠다고 했던 그 정당들의 군소정당은 다 무너질 겁니다. 예. 그리고 남은 것은 결국 문재인 조국당으로 가는 이 민주당과 그리고 그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파괴를 그 혼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 이 통합당 사이의 그 대결 예. 1대1 구도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 보면 생각보다 저는 사실 작년 한 10월 지나면서 문재인이 조국을 손절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선거 구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민주당에는 뭐 김용민,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조국을 수호하려는 사람들 들어가고요. 네. 또 청와대에서 조국과 하여튼 조국을 디펜스하려고 했던 고민정이라든가 그렇죠. 내지는 뭐 상황실장 하면서 그 민정수석실이랑 윤건영? 있었던 윤건영이라든가 심지어 황운하까지도 황은하. 그 다음에 뭐 그 정무수석 했던 한병도인가요? 한병도. 예,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공천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그 제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더불어시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혜원당, 예, 손혜원당이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의 친구당이죠. 예, 김정숙 친구당. 그리고 이쪽은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이 그 인도수산 당이 이제 예.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그래서 대통령당과 대통령의 부인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있단 말이죠. 예.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국을 떠받들기로 한. 아, 그렇죠. 조국을 떠받든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윤석열의 수사 대상자를 지지한다. 아, 그래서 쉽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조국으로 딱 확정 네. 지어서 문재인의 그 세력과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조국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신으로 충만한 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그 행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사회주의적 그 정책들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아. 그리고 친북적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친중적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파탄난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과반수를 얻게 되면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황희석이라는 사람 같은데 예. 그 사람을 이제 검찰에 법무부의 그 검찰국장에 될 뻔했죠. 예, 인권국장을 하다가 예. 그 양반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2위성당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 친구의 당으로 가가지고 열린민주당. 예. 한 말이 10명인가의 그 검사를 블랙리스트를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 블랙리스트 1번이 윤석열이에요. 예. 그 2번이 뭐 한동훈, 예. 3번이 박 누구 해가지고 청와대 수사의 주체들을 다 거명을 했어요. 예. 어? 그래서 황운하니 무슨 한병돈이 또 무슨 백원훈이 예. 그 조국이니 예. 이렇게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그 선거 개입을 획책했던 그 주체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을 다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제 과반수가 돼서 집권적인 힘을 더욱더 펼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상상이라고 남들은 그러지만 저는 과학으로 좀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을 잡아놓을 겁니다. 아. 이거 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예. 공수처를 발동시킬 것이고 최강욱이 그런 얘기 했었죠. 최강욱이가 지금 저 열린민주당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최강욱도 지금 범죄 그렇죠. 공소장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발동시키고 윤석열과 그의 그 수사 그 팀들을 직권남용으로 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사하지 말아야 될 일을 수사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중지해야 될 수사를 더 많이 하였다. 이래가지고 조국을 살려내고 네. 윤석열을 구속시키거나 공수처를 발동해가지고 그 기존의 그 윤석열파 검사를 싹 청소하겠다는 그런 건 제 눈에 보입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권력이라는 거는요, 항상 인간의 그 의지나 의욕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 나치당이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독일에서 할 때 순식간에 단 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개인을 보면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하는 그 세력들은요, 평범한 악인들이에요. 매우 평범한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권력의 패턴 속에 들어가면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헌법이 필요하고 상권 분립이 필요하고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인권은 내가 지키겠다, 내 자유는 내가 지키겠다는 개개의 각성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는 한 권력이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나치에서도 보고 베네수엘라에서도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의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치졸합니다. 이 사건은 뭐 구구이 얘기하면 다 설명이 되는데, 네. 아무튼 쉽게 좀 파악하면 2003년에 있었던 사건, 2009년에 있었던 사건, 2015년에 있었던 사건, 이거 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지 않을 때예요. 예. 예. 과거에 5년이나 20년 전에 있었던 장모의 사건을 예.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예. 윤석열이가 2003년 건. 결혼하기 예. 전에 있었던 사건 갖고 시작된 예. 그런 사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그 윤석열 총장 그 청문회 때, 예. 청문회 때 장제원이나 김진태나 예.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장모권을 물고 늘어졌던 그렇죠. 거,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지금 야당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한테. 그렇죠. 당신 장모 사건 어떻게 된 거냐. 예. 막 그럴 때 지금 이 여권의 나파수 역할하고 있는 그 김어준이, 네. 주진우, 예. 박지원 의원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했던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파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문제를 삼으려고 해봤는데, 김어준 얘기나 주진우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김어준도 얘기하고 주진우도 얘기하고 불과 작년 7월 달에요. 예. 작년 7월에 저기 검찰총장 됐어요. 봐요. 7개월 전에 자기네들 대표적인 어영 언론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박지원 의원까지 앞장서 가지고 아무리 파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던 그 사건이 불과 왜 7개월 만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이 기회에 네. 완전히 다시 한번 하라고 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의정부지처인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했으니까 기소 잘 됐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의 지배하에 있는 이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과연 예. 얼마큼 나오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 거고.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개입을 했던가. 예.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의 장모가 어떻게 된 문제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모가 그 좌익이냐 아니냐, 남노당이냐 아니냐, 그거 논란 것 같아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설사 그렇다고 칩시다. 내 장인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아내라기보다는 이제 마누라라고 했던 걸로 그랬나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예. 한참 후보 시절에 네. 그럼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 윤석열이 개입을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그 남노당원을 할 때 한 일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을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되죠. 지금 장모의 그 문제 삼는 여권에서 지금 치졸하게 문제 삼는 그 사건에 윤석열이가 개입했으면 그 문제가 되죠. 예.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그럼 이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저자들은 그러겠죠. 아님 말고 뭐 이러겠죠. 아님 말고라니까. 네, 아님 말고. 지금 딱 선거용이에요. 예. 총선 때 바짝 올려가지고 윤석열 겁주고 자기들 지지층 묶어서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 빌미로 해서 공수처가 성립이 7월 네. 15일에 성립이 된다고 하는군요. 7월 15일 전에서 바로 전광석화처럼 윤석열과 그의 수사팀을 다 유죄로 만들어버리고 아마 조국이 공소 취소가 될지도 몰라. 예. 네? 공소 취소나 아니면
시간 끌어서. 무죄 판결이 나버려가지고 저는 더 큰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요. 공수처 어쨌든 생겨버리면은 이첩 받을 수도 있는 사건 아닌가요? 아, 이미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나요? 아, 공수처는 그거와 별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죠. 아, 별건으로. 이거를 지금 그 사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조국을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다시 돌아가서 이 수사 자체에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억지가 있지 않았는가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사들이 수사받겠네요. 아,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네. 검사도 수사해서 네. 그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아.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아,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핵심이 저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 여권에 가장 큰 관심은 하나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의석을 주면 안 된다. 아, 그거는 그 중앙일보에서 맞습니다. 뭐 확실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죠. 그거 저 윤호중 사무총장이 예. 중심이 돼서 5명이 모인 자에서 나온 그 말이 그거예요.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하지 않을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조국에게 나온다. 그래서 조국을 후계자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다. 아,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낙연 전 총리는 자기가 이제 차기 대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대위원장까지 끌고 가지만 양정철이 지금 실무를 지금 예. 양정철이 지금 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여당 선거판을. 그렇죠. 양정철이랑 몹시 불편한 관계죠. 양정철이 선택한 인물과 양정철이 끌어가는 이 민주당의 노선은 예. 조국 대권 후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대권 후보가 되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낙연은 불편한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바깥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요새 때려잡기 그렇죠. 해가지고 돈 그죠? 뿌리고. 자기 돈은 물론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재명의 그 또 손가락 혁명군이 또 셉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세력 그리고 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주류가 밀고 있는 문파 혹은 조국 세력 네. 그리고 이낙연의 외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리더십 이게 예. 세 가지 세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그 조국 대권 후보 준비당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명명하고 싶어요. 예. 그 당이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의 방식보다 더 크게 그 실책과 그 파탄이 더 강화될 것이다. 아. 그러므로 여기에다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통합당 지지자도 아니고 황교안 지지자도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파괴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 극단화 현상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불가피하게 통합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은 매우 강화되어 왔는데 네. 갑자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조혜주라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앉은 바람에 이 사람이 계속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식해 만들고 있어요. 우선 첫째가 얼마 전에 비례대표당을 선전하는 거, 네. 그 권한을 이해찬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 황교안은 할 수 없대. 그건 무슨 한낱 그 규칙, 자기들의 유권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한낱 작은 법조항 혹은 규칙 하나 왔다 갔다 그 궤변을 펴가지고 최종 나온 결과가 이해찬은 자기 비례대표당을 마음껏 선전할 수 있고 황교안은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국민 상식에 맞아야죠. 법 감정에 맞아야죠. 또 그전에는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당의 당원 당규를 다 제출하라 그랬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 아직 자기들 당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것 좀 미루면 안 됩니까 했더니 미뤄도 됩니다. 또 지 말 또 바꿨어. 또 우리 기억에 생생한 게 비례 한국당 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또 예,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예. 중앙선관위가 지금 조혜주 그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의 그 백서에 그 참여했다는 그 기록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안 치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모르는 일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대한민국 1987년 이래 어떤 선거에서도요. 네. 선관위원 9명,
중앙선관위 9명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 지금은 7명이 합니다. 이거 처음 모르시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거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이 4명을 다 채웠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3월 15일, 열흘도 안 됐죠. 열흘도 안 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5명에서 7명이 됐어요. 예. 같은 날 통과시켰어야 될 국회 지명목 2명은 통과를 안 시켰어요. 아, 왜냐? 민주당 지명목이 하나가 있고 여야 합의 지명목이 하나 있는데 여야 합의해서 올리는 거 그거 하나마저도 통합당에서 제시한 사람이 싫다고 해서 예. 국회목 아예 2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참. 그래서 지금은요 9명이 아니라 7명이 하고 있고요. 그 7명의 세력 분포를 보면 5대 1대 1입니다. 1이 중립이고 5가 민주당 편이고 예. 1이 통합당 야. 몫이 됐는데 이거 물론 중앙선관위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서로 논리 끝에 국민적 상식에 위해서 합의를 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그게 깨져버렸어. 조혜주가 들어가면서 깨져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극단화됐거든요. 그러니까 5대 1로 맨날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만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불법선거 여부 이전에 유권 해석이라는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 끝없이 기울어진 선거판을 만들어간다. 끝없이 야당에는 불리하고 여당에는 유리한 유권 해석을 계속 이루고 하고 있다. 아, 이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혜주 상임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제발 중립을 지키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그리고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님 대법관이시잖아요. 얼마 임기도 남지 않았는데 명예스럽게 중앙선관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고치면 그만인데 중앙선관위가 벌어지면 게임의 룰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져요. 민주주의의 내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유혈 사태까지 갑니다. 제 이런 말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앙선관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리는 책 과유불급을 읽으면요. 예. 지난 몇 년간의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 이번 4.15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총선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살리는 방향이 뭐냐? 사회주의는 막아야 되겠다. 공산주의는 막아야 되겠다. 친북, 친중은 막아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합의가 되면은 예, 어디로 표를 해야 될지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진짜로 무너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 예, 바로 신의 한 수, 그리고 전영기 방송 양쪽에서 다 나가니까요. 예, 양쪽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특히 전영기 방송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예, 앞으로 쑥쑥 자라나갈 새로운 예, 유튜브계의 새싹입니다. 사실은 그냥 새싹은 아니래요.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예, 잠깐 쉬었던 건데 이제 쑥 올라갈 일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또 신의 한 수 오랜만에 또 122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혹시 구독 버튼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 있으면요.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드니까요. 예, 정기 회원 가입 1877-1477로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고 또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